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추석 연휴도 어느덧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셨던 이야기 가운데 아마도 이 이야기 빠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을 불안과 공포로 흔들고 있는 묻지마 범죄인데요.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강력범죄. 안전을 자부했던 우리 사회가 갑자기 흉폭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좀 정밀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도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오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세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경희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백종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지내셨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시선집중 19이기도 한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장유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세 분 추석 연휴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희가 민폐를 끼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소개 말씀에서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묻지마라고 하는 단어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일단 세 분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 묻지마라는 표현에서 이게 개인의 책임으로 좀 환원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점검해야 될 맥락이 많이 생략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요 작년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상동기 범죄라고 지칭하겠다. 이상동기 범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범죄의 양태를 좀 진단하는 용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묻지마 범죄가 되면 원인은 뭐 굳이 따질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된다. 약간 그렇게 파악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가 되면 그러면 그 이상의 내용이 뭐냐에 대한 더 이제 그 캐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와 유사한 형태의 흉폭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연쇄 살인 같은 건 많이 발생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는 별도의 이제 어떤 일종의 그 변곡점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범죄를 분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는 피해자 중심의 법 조항 중심의 범죄 분류가 아니라 가해자 동기 중심의 범죄 분류로 네. 나눠졌는데 예. 거기에 이제 어떻게 나냐면 그 초기에는 연구가 너무 부족해 갖고 예를 들면 동기가 1, 2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치정 뭐 복수인데 뒤에 3, 4에 미셸레이너스 영어 써서 주는데 기타 등등 그다음에 노 어케인턴스 뭐 모름 그러니까 요런 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라는 부분 해석이 안 되는 영역 부분이라서 들여올 때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사회어로 만든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경찰에 수십 년 뭐 근무하신 분들이나 이제 범죄를 공부한 분들도 묻지마 범죄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애초에 그런 건 없고 그냥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예전에 그런 형태의 기타 등등이었구나라는 정도로 알았던 거죠. 사실 묻지마 범죄라는 건 법률 용어가 아니라 언론이 만들어낸 그렇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용어죠 사실은. 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상동기 범죄라고 할 때 이제 범죄가 이상하죠. 예, 다 예, 다 정상은 아니겠지만 뭐 아마 이게 이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본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 저도 묻지마 범죄라는 건 좀 희화화하는 요소가 있어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적절하고 이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잘 모이고 분석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면 지금부터는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 그냥 그런 그 용어로 통일을 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 분이 대략적으로 이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이상동기 범죄가 시민들을 불안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이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었습니다. 그 후에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민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범죄가 너무 악랄하니까 뭐 길 가다도 남자들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주 일어나고 너무 뉴스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즘은 무섭죠. 밤 늦은 시간, 어두운 시간, 퇴근길 혼자 집에 갈 때요. 혼자 골목길을 혼자 이제 걸어가거나 갑자기 낯선 사람이 혹 튀어나오거나 그럴 때 우선 계속 저도 쳐다보게 되고 네, 발걸음이 좀 빨라지죠. 예전에는 이어폰을 무조건 끼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네, 안 끼고 다녀요. 저도 이제 위험에 이렇게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사실 막 삼단봉이나 후추 스프레이 이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방송 때문에 이제 그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나온 시간 되면 되게 깜깜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제 자꾸 이제 뒤를 돌아다보는 이런 버릇이 생겼더라고요. 이 범죄가 나온 다음에. 근데 저보다 저를 본 사람이 더 놀라던데. 그럴 수. 뭐가 또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분명합니다. 분명하다뇨. 아무튼 혹시 세 분도 좀 뭐 그 주변이나 이런 데서 일상이 좀 변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속한 이제 여성 변호사회에서요 공구를 하겠다라고 한번 제안이 있었어요. 이런 호신용품을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네. 왜냐하면 너무 무차별적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범죄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 네. 정말 피해자들이 많은 뭐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도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뭐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을 했다가 무차별적으로 가격당한 여성도 최근 있었습니다. 이 남성 잡고 봤더니 20대인데 왜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 거야라는 불만이 평소에 있었대요. 뭐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사건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러면 대단히 공포스럽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이제 성범죄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쪽으로 수사가 사실 뻗어나갔지. 그러면서 이 성범죄에 용이한 의상차기를 했는지 여부를 좀 수사기관이 봤는데요. 그게 없으면 사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 폭행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이용하는 지하철 어느 한 군데에 안전한 곳이 없는 겁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더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아까도 시민 음성 중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언제 위협이 내 뒤에서 벌어질 때는 그걸 감지하는 게 청력밖에 없으니까 정말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엘리베이터 같은데 여성 혼자 타고 계시고 제가 타려면 저는 안 타고. 안 타세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또 겁을 먹으실까봐. 그러니까 그래요?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 교수님의 인상이 부드러우신데 왜? 그렇죠. 제가 좀 부드러운 남자죠. 네. 예. 제가 진행을 이렇게 해야 네. 되네요. 그리고 이제 뭐 지하철 같은 데서도 이제 보통 뭐 어떤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보면은 예전에는 에어팟 같은 거 끼고 있다가 뒤돌아 있는 상태인데 에어팟 한쪽은 빼고 등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뵙니다. 말하자면 이런 상태.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이 그 우리 시민들의 어떤 태도, 그러니까 삶의 태도를 분명히 바꿔놓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변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24시간을 경계 모드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래가지고 정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분석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최근에 들어서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이게 이제 시선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더 조명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인지 체계 자체가 이게 소위 말하는 보통 이제 어떤 뭐 예를 아까 우리가 썼던 묻지마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은 인지 체계가 더 높아져 갖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암시를 받아서 비슷한 형태를 하는 방식 때문에 더 늘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예, 신고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그 기록 같은 걸 보면요. 언론 보도 같은 거 보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형사님들이나 경찰분들 한 벌써 30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이런 형태로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단순 폭행이나 아니면 이렇게 폭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처리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언론도 많아졌고 주목도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그러니까 조금 늘어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집중된 건 더 확실한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확 진행되면서 네.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그 밀집도 공간에 더 많이 그런 부분 인구 대비의 부분에서 밀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아진 건 있죠. 근데 네. 전체 숫자의 범죄 숫자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형태 때문에 안타깝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연구를 안 합니다. 연구할 수 있는 그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형사정책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네. 딱 하나 있지만 거기는 그런 연구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범죄 통계 자체에 대한 양적 연구를 합니다. 사건 성격을 분류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통계를 내고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통계라는 건요. 예. 양과 질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음. 우리는 양만 보는 겁니다. 그 양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변수를 가지고 분류하는 소위 말하는 발생 원부만 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뭐 범죄 자체에 대한 동기 분석 자체는 할 수 있는 부서라든가 그런 데가 없습니다. 간단히 뭐 과거보다 늘었다 줄었다라는 뭐 이 통계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늘었다 줄었다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이 잔혹한 정도를 카운트를 안 해놨기 때문에 20년 전에 이게 이만큼 카운트가 됐나 비교할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럼 왜 우리의 당국은 그런 거 안 할까? 왜냐하면 실제로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를 알게 되면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재 정권이나 군사 정권 같은 데는 대안을 알 필요가 없죠. 그냥 막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때려잡으면 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치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지만 네. 20년 전에 그 정부는 그게 아닌 겁니다. 질서 유지죠. 질서 유지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그랬다라고 하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연구 자체가 안 했고 데이터가 없고 올해 작년 뭐 몇 년 전에야 뭐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도 의사님도 그렇고 범죄 전문가들도 되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질문을 받지만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이상동기 범죄가 늘었냐 줄었냐는 그렇다 치고 이른바 범죄 예고글은 최근 들어서 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면 이런 시도 자체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기사를 보면요. 경찰에서 TF팀을 하나를 만듭니다.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강력팀, 여성 청소년 수사팀 그리고 뭐 관련 부서가 다 모여서 한번 이걸 내보자.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요. 이 경찰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으로 범죄를 다 분류해서 넣게 됩니다. 본인들에게 사건이 배당이 되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인데 이거 이상동기 범죄인데 라고 해서 분류해서 그걸 수치화하고 공개하고 대안 마련도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뒤에 다시 언론이 지적을 한 거예요. 점검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게 뭐 해봤더니 중요하다라고 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가요 2년치 판결문을 분석을 해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가진 범죄가 어떤 양태로 드러나는가. 강력 범죄가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76%가 폭행, 상해, 살인, 뭐 여기에는 예비 그리고 미수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런 걸 국가에서 좀 잘 점검을 해야 사실 대책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 TF팀은 되게 시민들께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웃으시고 항의 자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TF팀이라는 것 자체는 이중보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직하고 별도의 거는 사실은 이름만 걸어놓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럼 TF로 차출되면 원래 보직을 일단 중단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경찰을 굉장히 그러면 그렇게 하지 하던 일을 하면서 이 일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일이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 TF라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원래 보직에서 이 보직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TF라는 건 사실 임시 조직이고 더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그 분명히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킥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형사들이 이런 걸 수사할 때도 옛날 방식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동기를 가졌을 것 같지만 본인이 수사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누락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판결문을 왜 판결문을 하냐면은
그 이전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의 판결문 자체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범죄 예고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도 범죄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상동기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백 교수님? 사실 범죄 예고 글이라는 현상이 그것도 다양한 수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뭐 119에 장난 전화하는 것처럼 네. 예, 그런 단순한 동기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제 안 잡히려고 숨기고 범행을 은폐하는 게 흔한데 이건 해외에서도 이상동기 범죄자들이 되게 SNS 같은 데 올리지 않습니까? 예. 실제 살인을 예고하기도 하고 알리겠다는 거죠. 뭔가 이게 자기의 억울함이나 자기의 행동이나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정, 사회에 내가 영향을 주겠다. 거기서 만족을 얻겠다. 뭐 이런 심리가 있는데 이게 한번 이제 이런 커다란 사건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거를 동일시하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 결과가 일종의 모방으로 나타나고 예고글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영화 연쇄살인마 이런 거 다른 영화를 보면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예고하잖아요. 네. 그리고 경찰하고 게임 비슷한 것을 벌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경찰을 어떤 희롱한 거 결과를 끌어내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 지금 그 영화에서 보는 어떤 이런 연쇄살인마의 심리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어떤 그런 심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 스티뮬레이션하고 공명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예,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같은 범죄에 있는 중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행동을 하면은 쟤들도 자극받고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한다는 겁니다. 공명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서 내가 최고. 근데 나의 영향력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력의 확대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 갇히면 또 다른 누가 살인 예고를 받아치고 이런 방식으로 된다는 거죠. 일종의 존재감 확인 차원입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관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관종 형상일 수도 있다. 예.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관종을 해도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CIA에서 이런 걸 자생적 테러라고 명명하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를 봤는데 외로운 늑대라고 칭하면서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떤 개인적인 불만이든 사회에 대한 분노든 이런 걸 SNS나 주변에 토로하는데 대단히 작은 부분, 이를테면 내가 식당이나 호텔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달지 이런 흔적이 폭발해가지고 범죄로 이루어지는 그 심리적 부검을 해봤을 때 이거는 자생적 테러다. 그리고 자기 우월감, 자기 과시의 어떤 내면적인 심리가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늑대가 오냐면 그게 공명이라는 게 들었습니다. 메아리가 치기 때문에 늑대의 그래서 외로운 늑대라고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상동기라고 하는 것들은 한 종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든 걸 다 지금 때려 넣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여기에서도 이상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범죄를 다룰 때는 모티브를 안 씁니다. 인텐트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말로도 다 동기입니다. 네. 동기도 원인. 그래서 말하자면 근데 이제 범죄에서는 인텐트, 의도라는 말을 쓰는 거고 모티브는 말하자면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뭐 배고프니까 내가 뭐 성적으로 뭐가 이런 거고 인텐트는 그걸 가지고 하는 어떤 예를 들면 관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어떤 의도 이걸 구분해서 씁니다. 네.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은 쉽게 하면 이제 철학에서 원인과 이유의 차이. 맞습니다. 그죠? 그 차이인 거죠. 이게 사실 그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면 저나 이게 정신과 의사들, 신경정신과 계속한 사람들은 사고 나면 첫날은 되게 도망 다니기 바쁘거든요. 그래요? 무슨 왜 도망을 갔냐? 그러니까 아직 이게 정신질환이랑 관련성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뭐 이런데 언론에 언급을 하거나 하는 거는 대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다쳤을 때 분노하는데 이상하니까 이건 정신질환 아닌가? 이런 반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돌리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오히려 그렇죠. 악순환으로 이제 초래되고 이제 환자분들이 오히려
치료를 기피하게 되는 결과 편견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쯤은 이렇게 차분히 다룰 때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 분명히 일부는 이상동기 범죄에 이제 중증 정신질환이 관련된 거는 뭐 여러 나라 데이터에서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망상이나 환청에 의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예, 한다든지 뭐 이런. 예.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걸 방어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방어를 위해서 공격했다는 거고, 또는 이제 귀 속에서 막 이게 죽여라 이런 환청이 소리가 들리는, 예, 환청이 완전 머리를 꽉 채우고 이럴 때 이제 그걸 거부할 수 없겠다고 느끼는 경우에 일어나는 뭐 이런 경우도 분명히 이제 이상동기 범죄에 포함이 되는데 네. 이건 또 잘 미리 발견해서 대책을 세우면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 단계였던 상당히 중증인 정신질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면 저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최초의 기자분들과 형사분들은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두려워요.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를 찾냐면 이게 미친 사람이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그러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면 이상한 걸로 몰아가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나 저나 뭐 그런 면도 있지요라고 해버리면 배제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써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최초의 사건 인지 보고서가 되고 그러니까 기자분들의 초기의 기사가 돼버리면 다음부터는 이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초기의 기사가. 그러니까 차분하게 사실은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안인득이라든가 다른 어떤 중증의 어떤 범죄자나 이런 자가 이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놓치거나 초기에는 보통의 수준에 있었다가 네. 이게 악화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분한 설명을 그 기자분들이나 저기 경찰한테 30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30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없죠. 2분밖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몰아가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또 언론으로 가네 이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걸 또 경찰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그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추석 특집으로 왜 우리 사회에 이상동기 범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급속한 이 산업화 과정에서 양극화되고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물질 돈 숭배하면서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 도리 또 나누어야 될 걸 나누지 않고 한쪽으로 막 가잖아요. 이런 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서로 돕고 또 나누고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묻지마 범죄 같은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의 익명성, 그런 것 때문에 좀 뭔가 자극적인 거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이랑 현실을 잘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빈부격차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청년들이 이런 실업난 이런 거랑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도 길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되게 잃을 게 없어지는 좀 그런 상황에 다들 좀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네, 백 교수님 이 시민들의 진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명히 이제 주변에서 직접 느끼시는 거죠. 뭐 이전에 농촌의 공동체 사회 같으면 그 마을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어른한테 혼나고 막 혼나도 뭐 옆집에 누가 뭐 좀 병이 있는데 걔 원래는 착한 애야, 뭐 이렇게 다 이해하고 익명성이 별로 없는 사회인데, 그렇죠. 이제 산업 사회가 되고 양극화가 되면서 이제
어딘가에 이제 숨겨진 이런 외로움과 이제 고통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흉폭해졌나 폭력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제가 이제 군 의문사 증상규명위원회에서 심리부검 소위라는 걸 몇 년 했었는데요. 1980, 90년대 군에서 사망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군에서 한 몇십 명 사망하거든요. 사고나 자살로. 1980년에 600명 넘고 그랬습니다. 700명도. 그렇게 많았나요? 예, 사고사도 많았고. 이걸 조사하다가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커다란 스트레스가 군에서 발생하거나, 그다음 우울증이나 정신과 질환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인정을 받아서 국립묘지로 유공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몇백 분을 보는데 군에서 안 맞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만으로는 큰 스트레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이 횡행했던 거죠. 그때에 비하면 일상의 폭력은 많이 줄었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살인도 줄고, 뭐 교통사고, 사고사 이런 것도 줄고 있는 건 분명한데, 반면에 이런 이제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패턴의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큰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든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교수님은 지금 그 원인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모티브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인텐트 부분에서 이게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럼 게임이 문제냐, 아니면 사이버 공간이 문제냐. 근데 그렇게 얘기해보면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 최윤정 같은 경우도 게임 중독이야. 조선도 게임 중독이야. 그럼 거기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럼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다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난한 게 문제야. 뭐 다 빈곤하니 그래. 그 중에 아주 적게만 범죄를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요인이 주요 요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게 주요한 것인 양 해버리니까 그냥 막 뭐 엎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도 이런 어떤 이런 용의자나 피의자들을 얘기해보고 그러면 이런 요소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말의 어떤 서사라는 게 자기게 아니라 남한테 들은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걸려드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가장 데이터 궁핍한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어떤 자극의 확대라든가 밀집도 부분이라든가 수법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함부로 제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래서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집안이라도 자식한테 헌신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학대를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쳐지는 게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회적 요인, 계층적 요인만 갖고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잠깐 정신질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흉악범죄를 저지른 어떤 피의자가 잡히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사이코패스는 질환입니까? 성향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정신과에도 논란이 있는 이슈인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아까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이제 지금 이상동기 범죄를 사실 정확히 잘 모르죠. 특히 국내 현황은.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 정상화 정책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의 벤치마킹을 갖다 제일 놀란 게 뭐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대책을 어떻게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아직은 대부분 리더십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회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책을 마련하려면 그 데이터에 기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사실 이 사이코패스라고 물으면 정신과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저도 뭐 평생 손에 꼽습니다. 그 정도요? 그렇죠. 비율이 그렇게 떨어진다? 근데 이제 DSM 같은 정신질환 분류 체계에는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진단이 있지만 그게 또 이제 범죄 심리에서 하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하고는 또 좀 거리가 있고 아예 이제 정신의학자 중에 일부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진단명에서 빼야 된다. 이게 양심이 없는 게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닌데 진단 체계에 있음으로써 오히려 오해만 산다. 편견만 일으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뭐냐면 아까 했던 저는 양극단이 있다고 보는 게 하나는 이게 뭐 사회 탓, 계층 탓 이런 식으로만 가는 극단이고 또 한 가지는 개인 인자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면 다 사이코패스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극단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럽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흉악범이 나왔는데 그런 피셜의 점수가 몇 점이야? 이게 사이코 점수가 몇 점이야라고 하는 걸 저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사이코패스라 그래도 범죄적이지 않은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현실에서 사이코패스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대부분 뭐 이제 약간 반사회적인 어떤 그것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진단이 나오는 것일 뿐이지 예.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여러분이 거의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범인이 사이코패스이 아니야라고부터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점수가 몇 점이야.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러들은 왜 그거를 검사를 안 하는 거야. 프로파일러들은요 사이코패스 검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그 결과 나중에 사이코패스라는 거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본말이 전도됐죠. 사이코패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코패스니까 범죄 저질렀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개인 연유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범죄를 분석할 이유도 없고요. 사회 요인 분석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다 나온 이미 나왔죠. 사이코패스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 수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되게 편리합니다. 왜? 얘가 사이코패스인데 뭘 더 수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인간인데 이렇게 그렇죠.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런 기사를 지금 말씀드리니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고유정은 몇 점, 정유정은 넘었다 안 넘었다. 그리고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혜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래 그럼 다른 원인이 있나? 사이코패스의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범죄를 일으켰구나라고 저도 즉각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정신질환,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기사에 녹여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3조를 보면요. 네. 방송은 범죄 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 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지형과 환경이 뭔가 그런 이른바 미끼를 기사에 녹여내야 가독성이 높아지고 열동력이 높아지는 이 시장 논리 하에서 이게 건강한 보도가 참 이런 범죄 보도에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데올로기가 상업성이라는 거죠. 상업주의.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사이코패스이즘이라고 전 표현하는데 사이코패스를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범죄자의 그거는 사실은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그러니까 뭐 성격 장애가 조금 있는 거다. 이게 몇 퍼센트 있고 그게 나르시시즘이든 뭐든 의존형이든 있는 거를 가지고 다 퉁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본의 사례를 비견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수입해 온 겁니까? 예. 그리고 한국에 몇 명이 있는지 실태가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한 적이 없고 학계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전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의 그 이상동기 범죄가 막 나왔을 때 일본의 범죄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10년 뒤에 한국도 비슷한 양상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면 이런 범죄가 표출이 된다라고 진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 놀랐던 게 일본에서 그렇다면 그 해결책을 어떻게 찾았느냐.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분석해봤더니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실제로 많았고 그래서 히키코모리 지원단이라고 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런 그냥 그 사람이 허락을 하면 같이 대화를 하는 정기적으로 그런 정책을 수립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데이터에 기반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런 지원이 나올 때. 근데 우리는 데이터조차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런 그러면 생각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모델은 일본 모델이고 아까 했던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 모델입니까? 모델. 그냥 거기서 직수입해 온 겁니까? 개념은 한국 상에서 직수입니다. 검증도 전혀 안 돼? 네. 일본은 그 10년 걸렸습니다.
그 연구하는데 예, 예. 미국은 20년 걸렸습니다. 말하자면 그 데이터를 분류해 갖고 범죄를 분류해 갖고 네, 네. 체계를 세워 갖고 예. 그래서 대안이 나왔는데도 미국이 저 모양 저 꼴입니다. 근데 일본도 그렇죠. 우리는 그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리더십 누군가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퍽 얘기를 하고 한번 가보자. 그럼 가다가 이게 아닌가 봐요. 저쪽으로 가는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이 됩니까? 이게 나타나는 이상 동기 범죄의 양상이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일본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따라가면서 미국 비슷하게 혹시 이런 것도 없는 겁니까? 유사한 연구들은 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게 벌써 10년 전에 있고 뭐 예. 연구들은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는데 왜 이게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범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공개를 하나요? 공개를 하게 되면 과거 독재 정권 시대나 이런 데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건 의문사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대법원 그 판결문도 최근에야 네, 그렇습니다. 된 게 공개되고 이런 게. 옛날에 뭐 경찰의 강압 수사라든지 예, 예, 이런 예. 것들이 다 그러면 공개되면 다 묻어 나오니까 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분석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범죄학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예. 청소년 패널 가지고 범죄 연구를 합니다. 아, 청소년 패널 조사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인식 조사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학자들이 헛것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 인식 조사는 게 불만 갖고 있다고 모두 범죄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에 이제 취약성이 있을 만한 게 사실 이런 상황 이제 이상 동기 범죄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불안, 분노, 뭐 우울이 이제 국민적으로 아주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이 안 보이는 적을 상대할 때 제일 불안하거든요. 이게 이제 공포 영화에서도 원래 네. 불안이라는 게 모름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이거 뭐지? 예,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그 원인을 특정하고 싶겠죠. 예. 그래서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빨리 결정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대책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제 살해 후 자살 같은 경우,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 봄에 저희가 그 미국, 뭐 독일 등등 일본이랑 이제 워크숍을 국회에서 했었는데, 제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우리가 하여튼 좀 더 높았습니다. 저희도 양적 데이터는 모으는데. 이거를 다른 미국 독일은 사망 살해 검토위원회 특히 이제 청소년은 이게 법으로 있어서 검시관 경찰은 뭐 당연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다학제로 뭐 정신과 의사도 들어가지만 뭐 심리학자 어떤 복지하는 분 정책하는 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굉장히 오랜 기간 데이터를 모아서 이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고 조기에 경고 신호가 뭐였고 이걸 이 축적한 게 벌써 몇십 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사실 저희도 여기 와서 뭘 안다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제일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이런 우리도 근거에 기반한 대책을 차분히 논의할 시점은 됐겠다.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통계도 사실은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니까 제가 질문 드리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이상동기 범죄에서 이 범인들의 어떤 청년층 비율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그거는 좀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저희가 한번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도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이 코로나에 이제 네 번째 파고가 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코로나 자체 사망. 두 번째는 이게 너무 퍼지니까 의료 시스템이 못 따라가서 사망하는 거. 세 번째는 병원에 못 가고 지역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게 세 번째인데 네 번째는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리오프닝이 되는데 그러면 대개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살만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그때도 소외된 사람, 현실에 절망한 사람,
그다음에 그동안 치료율이 떨어졌던 정신질환, 소진의 문제, 경제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여러 코로나 연구자들이 했고 네. 실제 미국에서 이제 그래서 작년에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선언 이런 걸 학계부터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청소년, 청년의 정신건강 위기다. 일본에도 이제 아동 가족청이라는 걸 만듭니다. 고립, 고독, 이 청소년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코로나 때 거리두기를 오래 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고 이길 자원이 제일 없고 뭐 취업이나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또 제일 왕성할 시기인데 관계가 끊어진 게 이제 청소년, 청년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범죄는 그 개인의 문제가 있죠. 근데 그 개인의 문제를 사회의 탓으로 하는 데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암시성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피암시성. 왜냐하면 우리의 청소년, 청년들이 사이버 공간에 몰입하다 보니까 타인의 어떤 생활, 뭐 언어라든가 이런 거에 빠져들어갔고 일대 공명화되는 동료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사건의 뭐 조선이라든가 최원종 같은 사람들도 실제로 그런 어떤 혐오 사이트 같은 데에 폭 빠져갔고 똑같은 방식으로 칼을 전시하다든가 내가 나가서 누구 죽여야지.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응원을 받습니다. 해볼까? 해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의 어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어떤 사회성 이런 것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는 동료 의식을 느끼면서 그 방식이 암시가 되고 서로 또 암시를 주고 이 방식이 증폭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고 그 중에 하나가 최원종이고 그 중에 하나가 최원종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정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극을 받고 어떻게 보면 공모돼 갖고 오프라인에 툭 튀어나오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피암시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그 신림동에서 여성 선생님 살해한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모방했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기사를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그리고 서현역 사건도 제가 대단히 좀 끔찍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극우 뭐 일베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용어를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 과시를 합니다. 나 정말 사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응원을 하는 한켠의 목소리와 너 할 수 있겠어? 이런 어떤 조롱의 목소리, 나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렇게 발현되는 이거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인터넷과 SNS 이런 구조상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또 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혐오 발언을 규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이버 공간에서. 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그죠? 근데 그 유튜브 하신 분이 장관도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말하자면은 저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 혐오 발언은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이건 사회적 반기입니다. 이거 가진 사람들이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배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범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 처벌이 된대. 처벌이 자체가 너무 미약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성범죄에 대한 변명의 요소를 남기고 석방이 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일종의 렛대로 훈장이 돼 갖고 다시 사이버 공간에서 그걸 자랑질하고 그게 훈장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최원종의 최윤종이 왜 최원종 같은 경우는 뭐 인공무형, 노무현 이런 얘기를 쓰면서 일베용어를 쓰면서 자랑질을 하갖고 그 다음 단계에 레벨 2가 돼 갖고 또 가해자가 되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재범이 굉장히 질적으로 높은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결국은 지금 그 얘기로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 예방과 처벌인데, 근데 예방은 뭘 알아야 예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통계도 없다고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깝깝해지는 얘기가 되고. 너무 손쉬운 그러니까 결론을 채택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거 나쁜 놈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 해서 처벌을 강화해야지 막 사형 집행 쉽게 시설을 하면 언론이 설계하고. 대행을 해가지고 정서 한번 해소해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또 한번 정서 해소해주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해우수 보도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그런 거네요. 있죠. 그리고 넘어가 버리고 축적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진짜 해소는 아까 말씀드린 혐오 사이트나 그들이 있는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독립의식을 갖는 그 집단들이 잔뜩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범과 모방의 어떤 그 메커니즘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똑같다고 봐야 돼요. 계속.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버 공간의 문제가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자살이 는 시점과 이제 모 SNS가 이제 만들어졌었던 때가 이제 일치한다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혐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봄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된 우울증 갤러리 같이 이제 이게 절망할 때 너무 외로워서 도움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을 또 이용하는 범죄가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도 2017년에 이제 시라이시 사건이라 그래서 9명을 연쇄살인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피해자들이 다 SNS에 죽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인 거예요. 피해자들이. 그때 이 범죄자가 접근을 해서 내가 자살을 하자 또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결국 아무 연락처를 안 남기고 온 피해자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법을 바꾸고 지원을 강화한 부분이 이 SNS 공간에서 굉장히 죽고 싶다고 하는 청년 청소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거나 또 지금 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나 이런 분노를 서로 조장하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통신상에서 지금까지 사실은 정부 정책에 가장 먼저 손길을 뻗어야 되는 것은 혐오나 이런 거지. 근데 제일 먼저는 가짜 뉴스던데 보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은 여기로 이제 그 귀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후딱 지나갔는데요. 일단 2부는 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백종우 교수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여러 가지 점을 좀 짚어봤는데 오늘 3부에서는 좀 예방과 처벌, 대책 쪽으로 좀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시민들의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법이 좀 엄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처벌이 약하니까 자꾸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 있고 그러죠.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면은 사형도 할 적용가 되죠. 너무 악랄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좀 강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어. 테이저건 그것도 바로 현장에서 바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잡지. 사람들이 좀 이게 각성을 하지 않을까? 법이 강화되거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뭔가 그 순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우선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좀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거의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알바를 쓴다든지 인력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심리적으로 좀 낫지 않았을까요? 네,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일단 이전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장갑차하고 특공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강력범죄가 나온 그 직후에
어쨌든 경찰이 보여준 일종의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 나눈 부분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강력범죄,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진단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야 되는데 아니다 순찰 인력을 늘리겠다. 아 도심 한복판에 강남역에 강남역에서는 사람들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범죄 가능성 높으니까 장갑차를 세워놓겠다. 이거는 대안일래야 대안일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안이한 접근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 상황을 목격하는 우리 시민들, 아이들 이게 좋은 방향인지 상당히 물음표가 많이 쳐져서 이거는 정말 혐오 사이트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정말 가짜뉴스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가짜뉴스를 근절할 게 아니고요. 이런 혐오 사이트 제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혐오 발언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 인식이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많이 초래하는지 사회적 건강성을 해치는지에 대해 진단한 책인데 이런 근원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대단히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장갑차 등등 보면서 참 난센스라고 봤던 게 장갑차는 적군이나 이런 무장 세력 앞에서 우리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차량 아닙니까? 근데 장갑차가 왜 등장합니까 여기서? 이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예. 너무 엉뚱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찰 특공대 실제로 이제 그거 보고 이런 그 범죄 위험자들이 회피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예. 둘레길로 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바로 범인들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전시성보다는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차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한데 네. 너무 전시성이라서 좀 황당했습니다. 그럼 요거까지 마저 짚고 좀 그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머그샷 강제 공개라든지 아니면 테이저건 적극 활용이라든지 저위험 곤충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이걸 사용한다는 이런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 뭐 머그샷 부분에는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는 한 반반쯤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네. 하지만은 예. 실제로 그 테이저건이나 저위험 권총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효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위험 권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살상력이 높고요. 테이저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요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 그 강경 대응이 아니라 치밀한 대응.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하면 현장 경찰들을 충분히 훈련시키면 됩니다. 네. 지금 있는 거로도. 예.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거를 또 이런 보여주기식 무기로 커버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한 축은 처벌 강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게 가석방 없는 종신자라든지 그다음에 사형 집행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심정은 10분 헤아려집니다. 이런 강력범죄. 어떻게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근데 사형제가 대안이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류 가능성을 완전히 원천 배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생명권을 박탈하는 데 대한 이런 형집행의 반인권성을 우리 법원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또 EU와의 뭐 이런 외교적인 관계 같은 것도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벌주의로 갔을 때 범죄가 낮아지느냐, 예방 효과가 실제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엠번방 사건 양형 기준도 없었어요. 성착취물에 대해서 부랴부랴 만들고 양형 엄청 높이고 이랬습니다. 입법 공백을 줄이고 근절됐느냐? 더 늘었습니다. 물론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됐기 때문에 더 신고하고 더 고소하고 이랬을 수도 있지만 근절됐다라고 판단은 최소한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원인을 지목해야지 결과에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접근법보다는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좀 차근차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일단 좀 그 불거졌던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좀 하나하나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단 좀 그나마 어떤 가지성 있는 대상자가 정신질환자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들에 대한 대책부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백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잠깐 나왔던 게 사법 입원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법무부에서 이번에 먼저 나왔는데 뭐 이전에도 이제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나 뭐 진주 방화 사건 때 이제 단골로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판사 정원제 때문에 이건 어렵다. 이런 의견이 제일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뭐 지금 논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정신질환자 위험하니까 가두자
이렇게 접근이 되면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해외의 사법 위반제가 한 150년씩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예, 오래됐어요? 19세기 중반부터 미국, 유럽은 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60, 70년대부터는 사법 위반제가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 오히려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을 누가 하냐? 네. 이거 가족이 하냐? 의사가 하냐? 아니다. 법원이 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서 그리고 또 대상이 된 사람이 이 공청회를 통해 자기 의견을 밝히고 심지어 변호사도 붙여줍니다. 훈체 구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굉장히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고요. 주변에 이분을 지원하는 체계, 이 테두리에 들어오면은 그 비용, 의료비, 왜냐하면 본인이 원치 않는 입원을 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주거까지 챙기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같이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이 사실 치료받은 분들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맞아봤습니다, 환자한테. 오히려. 예. 오히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이제 선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는 분이 많은데 예. 이게 사고가 나는 거는 굉장히 상태가 심각할 때 초기의 일부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정신질환으로 감형받으려고 그러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이 사후 치료 감호 제도라는 걸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소아성애자 우리 몇 년 전에 나오는 걸로 그런 사람은 사실 미국, 영국, 일본, 심지어 일본이어도 못 나옵니다.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나요? 소아성애 같은 경우? 소아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정신질환으로 살인을 했거나 이런 일부 심각한 정신질환은 양형이 끝나도요. 안 내보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중 처벌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거를 치료 감호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더 기간이 길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사실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혈연, 지연, 학연으로 살 수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선진국이 사실 정신질환은 선진국 병이죠. 그래서 오히려 방치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치료하고 빨리 회복해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같이 가야 사법 입원도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외래치료 지원제라는 건 뭐예요? 사실 그게 사법 입원의 한 부분으로 입원보다 훨씬 많이 쓰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자타의 위험의 행동을 한 사람들이 또 약을이나 치료를 중단했다가 남이나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들을 역시 미국은 판사가 아니면은 영국, 호주는 행정부서에서 명령하면 이게 오히려 자살을 제일 줄이고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도 줄이고 6개월 1년 치료 받은 다음에는 다 자의로 치료하더라. 그래서 입원보다도 10배 이상 더 흔히 쓰이거든요. 안인득 같은 경우도 치료를 받다가 중단된 경우라면서요. 안인득도 치료받는 7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이웃으로 지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는 입원해 있고 형은 권한이 없으니까 입원을 못 시키고 7번 이웃이 신고했는데 이때 사실 해외 같았으면은 진찰을 의무화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미비로 20명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가족의 손에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 책임이 강화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사례를 좀 드리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은 어떤 범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던 범인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있던 치료 명령이라든 그 부분이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묘한 게 아주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지만 경찰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얘를 그냥 처리하면 내가 이게 살인범으로 처리하면 성과가 있으니까 그냥 교도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 가게 되면은 정신이 더 악화되죠. 약도 안 먹고 여기서 판단을 안 했으니까. 그럼 출소한 다음에는 애가 완전히 심각해져 갖고 이런 경우는 사실 불과 몇 년 전과는 또 여러 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가면서도 치료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전문가가 참여해서 확인을 해야지만이 이런 형태의 중증 질환이 확 안 좋아져 갖고 더 심각한 범죄를 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거는 중증 질환자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본다면 쉬운 접근법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문제는 중증 정신 질환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과정에서 잠깐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 통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잖아요. 예.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검진을 받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으니 이게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점들이 이런 걸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이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검진이라는 게 지금 설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뭐 우울이나 불면 이런 거는 또 좀 볼 수 있는데 네.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설문으로 찾기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검진 자체보다는 인식 개선 차원에서는 할 수 있고 안내가 되는 거고 예. 또 거기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제 2차 정밀 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웃에 저분 굉장히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는 지금 이게 신고를 해도 경찰이나 보건소에서 개입을 잘 못하거든요.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네. 근데 이거가 이제 그게 정부가 하든 법원이 하든 이런 정도의 정황이 있으면은 진찰을 받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찰조차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불안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찰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악용이 되냐면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전 국민 DNA 검사로 가버립니다. 어허. 왜냐? 이게 말하자면 생체정보 수집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DNA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찰을 어느 단계에서 할까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소위 말하면 후려치게 되면은 누군가의 특정한 제약회사, 사실은 DNA 검사 비용이 국가에서 엄청나게 이득이 많은 어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질환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치료 시스템이 잘 갖춰주지 않은 뭐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강제 입원 제도로 위헌이라고 이제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그 당시에 입원하는 제도가 어떻게 설계가 돼 있었냐면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 그런데 이건 너무 사실상 이게 법원의 판사가 본인이 맡은 이 사건을 보다가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위헌 아니야?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상속 이런 재산 분할로 가족들이 강제 입원을 시킨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 이거는 헌법에는 좀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제도가 바뀐 게 그럼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둘과 보호자 이런 식으로 좀 강화하는 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 됩니다. 0.7%. 강력범죄로 좁히면 2.2%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수치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재범률 보통 사람은 47%였습니다. 재범률이. 정신질환자라고 진단받은 사람은 65%로 나옵니다. 그 원인은 지금 교수님들 짚어주신 대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치료가 안 돼서. 네. 이게 그 뉴욕에서도 이제 1980, 90년대에 이제 만성 장기 입원을 시키다가 탈수용화를 시킨 다음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요. 네. 캔드라라고 하는 기자가 이제 환청 때문에 뒤에서 지하철에서 민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3개월 있다 또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어허. 뭐 여론이 들끓었고 그때 이제 정신장애인 가족단체에서 외래치료 지원제를 하자는 법안을 이제 올리는데 그 심지어는 나중에 그 가해자였던 조현병 환자가 교도소에서 진심으로 피해자한테 사과한다고 하면서 이 법을 찬성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영구적인 법으로 적용이 되고 사회적 이득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신질환자 말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외로운 늑대라든지 물론 그 중에 정신질환자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보면 예방책이라는 게 성립될 수 있는 겁니까, 배 교수님?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 사소한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잡범? 예.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른바 전조 현상 비슷한 게 있습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어떤 슈퍼 같은 데 가서 뭔가를 툭 친다든가 이런 예. 반드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예. 전혀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예방 행동이 항상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말하자면 인권에 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크할 것인가? 예를 들면 신림역의 조선이라고 하는 범죄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10년 전, 몇 년 전에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신림역에서 주변 사람한테 그 똑같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수치화해갖고 경보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은 네. 분명한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선 좀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건 이게 소위 말해 예비 검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분명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게 그래서 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적정한 선에서 그러니까 제어가 차단할 것이냐. 네. 이 정도 선에서 어떤 뭔가 대책은 좀 강구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원인 진단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원인을 찾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SNS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 주변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상위층의 자산 학력을 갖고 있는데도 SNS만 보면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즐겁고 이런 윤택한 삶을 사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굉장히 격차가 많이 느껴지는 걸 거의 피부로 직접적으로 와닿을 때의 그 상대적인 열패감, 패배감 이게 또 범죄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사회구조적으로 양극화 해소, 청년 실업 문제 같이 병행돼야 이런 부분이 근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은 물론 예방이 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뭔가 사건이 발생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경찰이 그러니까 시민의 삶에 가까이 있도록 하느냐. 사실 이게 핵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즉각 대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시간 얘기일까요? 공간 얘기일까요? 둘 다라고 봐요. 둘 다 봐야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의 치안 조직을 시간과 공간별로 사실은 명확히 평가를 해서 구분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지구대략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형사 조직이 얼마나 거기에 치연할까?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점수를 많이 못 줍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기에 맞는 형태의 접근성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이 딱 부분에서 뭐가 터졌을 때 두두둑 해서 팍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러니까 하지만 시민의 수요에 맞는 방식으로 경찰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은 공급자 중심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매우 무겁고 예. 움직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인식과 경찰 수뇌부의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는 그래? 그럼 특공대 보내면 되지. 총 좋은 거 쓰면 돼. 이렇게 하는 거고 시민들은 항상 내 곁에 있는 경찰, 친근한 경찰을 요구하는데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던 파출소에서 난동 부리면서 경찰관 폭행했던 취객을 제한 못하는 현실도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겁니까? 그러면 취객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돌려야죠. 그렇죠. 사실 지구대의 40% 이상의 인력 낭비는 취객에 의한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지금은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거기 내근직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경찰이. 이게 이제 소위 정원회죠, 정원회.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죠. 장윤미 변호사도 기자 출신 아닙니까? 네. 언론의 범죄 보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언론사에 몸담았을 때요. 인터넷 기사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인터넷 기사를 신경을 쓴다는 건 그게 광고와 연결돼 있고 이 클릭수를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클릭수가 많았던 기사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경우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게 올바른 방향인 것인가? 지금 종이 지면에서 과거에는 사회부 기사에서 범죄, 이를테면 살인 사건이 났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범행 수법을 상세하게 기사에 실었었습니다. 그게 기자의 취재 능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고요. 이를테면 칼을 몇 회를 어떻게 비틀었는지 여부, 어느 부위를 공격했는지 이런 부분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다시 다른 유형의 이런 매체가 실리는 공간이 열리면서 속보 경쟁,
건강하지 않습니다. 1, 2초 먼저 기사를 올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들여다보려고 기사 검색하면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단편적인 부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어그로 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주 단순한 진단들, 그리고 간단하게 미리 정해놓고 인터뷰를 따는 그런 방식들, 그런 게 사실 이게 다 시민들에게, 심지어는 범죄자에게도 가서 닿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혐오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공명 현상을 말씀하셨잖아요. 언론 보도 일정하게 그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수법적으로 분명히 요번에 문제가 됐던 게 그겁니다. 조선이 칼을 2자루를 구입하는 거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동영상을. 근데 사실 최원정이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열흘 뒤에 2자루를 똑같이 구입했습니다. 모방이라고 보세요. 정확한 모방이다. 수법 모방과 자극 모방이 동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방이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죠. 누굴 따라했다는 것은 전심이 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딱 2개입니다. 말하자면 수법적으로 이렇게 일종의 자극이 자극을 낳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분명히 언론이 이건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속보경이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사기관에 친한 기사를 많이 씁니다. 거의 그대로 기사가 아니라 일종의 뭐죠? 입장문이야. 왜냐하면 기사 공급원하고의 설린 우호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이게 기사인지 아니면은 경찰의 일종의 발표문인지를 헷갈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라고는 어떤 비판이라든가 어떤 분석 같은 거는 전혀 없고 이렇게 따옴표가 나온 거죠.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그 무슨 기사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어떤 독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수법적인 것에만 들어가고 다른 부분은 없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고전적 저널리즘 개념으로 이른바 옐로우 저널리즘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보도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범죄 보도가 그럼 어떻게 그러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라는 공론으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건 따라지면서 묘사하는 데만 그러니까 그 국한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말 그대로 어떤 자극성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니까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장사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지점에서 좀 문제 그러니까 소지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쭉 그러니까 그 이야기로 이상 동기 범죄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되든 시민사회가 되든 언론이 되든 어디가 되든지 간에 이거는 좀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한번 점검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만약에 세 분이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우리 백 교수님. 이런 사건이 한번 생기면 우리는 우리 사회가 안전한가 또 인간이 믿을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답할 사회가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 끊어진 선을 연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배 교수님은요? 저는 선한 전문가들이 작동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선한 전문가? 왜냐하면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모릅니다. 과거에 10년 전 작년에 말했던 범죄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발표하는 정도까지밖에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내부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것을 공론적으로 이걸 뭐 자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를 토론하고 객관화시킬 수 있게 되면은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한 전문가들이 작동을 할 것이고 그들이 개입하게 되면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자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극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흔히 말하면 누군가의 그냥 뭐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명확한 과학성과 객관성이 있는 정책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혜미 변호사님. 저는 오늘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정확한 대안은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와 원인 진단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착수 작업부터 정말 우리나라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몇 번의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사회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어찌 본다면 이 이상동기 범죄도 결국은 재난이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 역시 안전인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안전지수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린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순서는 모두 마무리하고요. 저는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